안녕하세요. 글로벌 교육기획원에서 교육기획 단장을 맡고 있는 정광문입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봄의 기운을 보면서도 학생들의 입시의 계절도 함께 지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축복과 은혜로 가정에는 평화를,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길을 밝히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GEM 학부모 교육 중 제3장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분으로 2025년 1학기 제2강 입시 지향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입시라는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결과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가 교육의 바로미터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라는 단어는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학교와 자녀가 경험한 교육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와 결과를 잠식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가끔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출장을 참 많이 다닙니다. 국내외의 대학들을 만나기 위한 출장도 다니지만 국제학교와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자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학교의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있거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끝이 없는 이야기의 향연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의 엇박자, 교육 과정에 대한 입시 중심의 인식, 그리고 고3 학생들의 입시 상담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문제점과 발전 방안들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15년 이상을 GBCS에서 입시를 담당해 오면서 느꼈던 많은 지점을 회상해 보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변화해야 하고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입시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교육에서 입시는 그 인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고 진로 교육의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입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의미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교육을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정의하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산업혁명의 여파와 정보화의 빠른 확산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폭발적 확산에 따라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교육의 개념의 변화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관점과 과정, 평가 등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을 교육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으로 부분 개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 과목이 동시에 개정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전차시에서 다룬 내용이기에 오늘은 진로교육과 입시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은 정치,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잡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도 주요 핵심 사항으로 진로교육을 이처럼 강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진로는 청소년 교육의 핵심 중 하나이며 정교과에서 진로 연계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유네스코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 단계씩 성장하면서 2005년 국가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로교육이라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교육적으로 가지게 된 것이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법 또한 2015년에 처음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공포가 되었고 2017년에 처음으로 교육부 안에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는 등 현재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의 진로교육이 공교육 안에 확산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진로교육에는 4개의 대분류로 구분하여 자아 개념, 사회적 개념 안에서의 진로, 미래 진로 탐색, 진로 및 진학 계획을 위한 청사진 작업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에서는 일과 직업 세계, 진로 탐색을 하나의 대분류로 묶었으며 진로 디자인과 준비를 진로 설계와 실천으로 개정하여 진로 교육의 성과를 실행과 실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예견이 발표된 이래 진로 교육에 대한 관점에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정보사회, 창의 융합적 사고 등과 맞물려 진로 교육에도 관점의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성공적인 진로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진로와 진학의 연계, 유연한 진로 전환 교육, 진로 학습 역량 강화 교육, 진로 관리 역량의 중요성 강조 등이 눈에 띕니다. 이는 진로와 진학이 한 덩어리의 카테고리에 있음을 시사하며 국가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공동 주자가 되어야만 성공적인 진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의미에 대한 서론을 마무리하며 이제 진로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은 국가 주도형으로 연구와 탐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아 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의 준비라는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에서는 이를 다시 진로와 나를 이해, 직업 세계와 진로 탐색, 진로 설계와 실천으로 총 3개의 대분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8개의 중분류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중분류는 각각 3개에서 4개의 소분류로 구분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첫 장은 자아 이해에서 출발함으로써 입시에서 중요하게 보는 자기소개서, 에세이의 기초가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2단원과 3단원의 주요 쟁점을 통해 청소년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교육이 전인교육,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을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로 의사결정을 위한 제언과 진로 장벽 및 갈등 해결을 통해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진로 교육은 교육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교육적 이론을 탐구한 결과물로서 수립되고 계획된 것으로 긴즈버그와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시작하여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알버트 반두라에 의해 자기 효능감이 도입되면서 진로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로교육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끊이지 않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내재하고 있고 이 불안감이 때때로는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수많은 연구와 실험의 결과로 증명이 된 진로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세상의 변화는 너무도 기이할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시선을 사로잡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종종 언급드린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무어의 법칙을 깨트렸고 진로 교육은 대학 진학이라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현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급진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로 산업의 체질은 온디맨드, 공유경제, 로컬리즘 등의 패러다임화가 되었고 미래 산업 구조는 갈수록 그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국가 수준의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현장은 더 느린 속도로 적응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질적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곤 합니다.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또는 언론과 책을 통해 입시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입시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입니다. 진로 교육 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가설과 실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듯 입시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입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의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2021년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청소년 행복지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관적 행복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구 대상이었던 OECD 22개국 중에서 최하위인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을 보면 다소 충격적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건강이나 가족보다 돈과 성적 향상이 자신들의 행복에 더 중요한 지표라고 선택하였고, 이는 조사국들 중 돈과 성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청소년 행복도가 매우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족, 친구관계, 안전, 교육, 행동, 생활 양식 등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평균인 100점을 넘은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등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에서 연구조사한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어떨까요? 2017년 OECD에서 자체 조사하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6.36점으로 한국보다 청소년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트르키예가 유일했습니다. 최상위 국가는 당시에도 멕시코,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가 차지했습니다. 이때의 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 등 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가족, 친구 등의 요소는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원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니세프의 조사에서도 청소년, 아동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가 꼽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가족을 자신의 행복과 직접 연관짓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육과 사회, 국가가,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형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시험, 성적, 돈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OECD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 중심의 과도한 학습 시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지나치게 높은 방과 후 학교와 사교육 시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운동량과 활동량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약 22%의 학생들은 행복지수가 4점 이하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나친 경쟁 압박은 청소년을 개인으로 존중하기보다는 소유물이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스스로를 여기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최하위 수준으로 낮은 학업 흥미도, 낮은 자신감, 낮은 행복도, 그리고 낮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앞서 연구에서 보여드린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성장하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감으로 GBCS에 자녀들을 입학시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심미적 변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 정체감,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아 존중감, 그리고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을 함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기 이해에서 청소년들은 헬조선이 아니라 세상이 살만하며
나도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대학원 교수님의 은사님이신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교육 이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구성주의적 관점과 사회 인지 이론 등 교육 이론을 적용할 때 인간의 지능을 8개의 하위 요소로 보는 이론입니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강점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닌 청소년 각자가 각자 더 성장시키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입시 지옥이라고 하지만 GBCS 학생들은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청소년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교육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현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공중파의 여러 뉴스,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교육 관련 무수한 화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도 다소 충격적이었던 현장은 4세고시였습니다.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문학을 가르치고 그 현장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글자도 모르면서 그림 그리듯 따라서 쓰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를 앞둔 어린 아이들은 입구에서부터 울면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부모 인터뷰가 더 놀라웠는데 바로 의대 입시, 스카이 입시를 위한 사전 포석이고 아이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교육, 특히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론을 설명드렸는데요. 교육적 관점에서의 인간은 저마다 발달 단계가 있으며 이는 인지 부하와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각자의 발달 과정과 상관없는 입시 현장에 끌려다니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낳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대학 서열화입니다. 이는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서포카, 스카이, 서성한 같은 단어들은 이제 무슨 고유 명사처럼 입시를 앞둔 이들에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입시 서열화에서 자녀의 성공과 그렇다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과연 있을까요? 최근 발표된 취업률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취업정보기술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림이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24학년도 취업률 평균은 64.6%였고 특수대학을 제외하면 76%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대학이었습니다. 특수대학의 경우 10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기도 하곤 합니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면 미래가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다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가까운 다른 나라들로 말이죠.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어떨까요? 현재 완전 고용이라는 일본의 문부 과학성에 따르면 대졸자 평균 졸업 시 1.4개의 취업 통계를 가지고 졸업한다고 합니다. 이는 약 97%의 취업률이라고 하죠. 이웃의 다른 나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의 교육부는 약 94%의 취업률을 발표했고요. 싱가포르는 87.1%의 취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매년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잔류하는 비율이 약 20%씩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 내 취업 기회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고 네덜란드 교육진흥원이 지난 2023년에 연구 보고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제 경험을 나눈 후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이던 때에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소속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교장 선생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진로 진학 교사들, 교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주제의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잘해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입시를 앞두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눈치를 보느라 꺼내지 못했던 기독교 학교들의 속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이죠. 이후 여기저기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올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돈도 들고 거리도 멀고 자녀들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너무도 분명했고 그 기대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11학년 때까지일 뿐입니다. 12학년, 즉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시 학부모로 종종 변화하곤 합니다. 2024년에 명지대학교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했던 포럼에서 목사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시 앞에서는 목사도 선교사도 없더라. 모두가 그저 똑같은 부모가 되어버리더라. 저는 이 솔직한 고백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털어놓은 그 고민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3이 되면 예배? 잠시 쉬어도 된다는 생각. 고3이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잠깐의 부정행위? 괜찮아. 고3이잖아. 뭘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고3만 지니고 있는 소위 명문대 진학만 하면 모든 게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건 아닌가요? 고3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특권 계층이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날, 시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뜨지 않는 나라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 응시생들을 실어 나르는 일에 동원되는 나라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등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않습니다.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고요. 지방에 있는 어느 국제학교와 자사고 앞에는 호텔과 모텔, 펜션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곳은 서울 유명 학원 강사들이 학생들을 주말마다 방에 가둬놓고 개인 관리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에서는 좋은 대학에 보낼 수만 있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짜 증명서, 가짜 인증서, 가짜 활동, 가짜 상장, 가짜 대회, 심지어 가짜 성적표 등. 몇 해 전 제가 상담한 어느 한 학생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개의 국제대회에 참여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고 이것을 입시에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회 참여 시기가 공교롭기도 했고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과 상담 중 실제로 참여한 대회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장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짜 서류임을 말이죠. 제가 서울의 어느 한 컨설팅 유학원에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시에 따른 부조리하고 거짓이 넘쳐나는 현실에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대학에 입학했던 수년 전 어느 한 학생이 제게 국제전화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고 머리가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영어도 잘했고 성취도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후 오리엔테이션 등록하고 참여하는 방법, 수강 신청하는 방법, 과목 선택, 등록 서류 작성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인 명문대생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44%로 전 세계 유학생들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입시라는 장벽 앞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경북대학교의 강현석 교수님은 그의 연구물에서 대학 입시의 근본적 문제로 주객전도를 꼽고 있습니다. 본래 교육의 목적은 교육 활동 안에 들어있는 목적과 교육을 수단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다운 안목을 형성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성공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제도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적용으로 후자인 사회적 성공에만 아이들을 몰아넣는 경향성이 있으며 이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고 매우 비교육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매 과정을 왜곡시킴으로써 깨달음과 알매 과정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정확한 문제풀이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이자 인지교육자인 벤자민 볼룸의 인지적 학습의 6단계에 따르면 학습과 교육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6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정보의 취득과 축적을 이야기하며 이해는 낮은 단계의 사고를 넘어서 현상에서의 이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사회적 적용을 포함하며 분석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의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포함하여 원인을 수정하고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지식을 온전히 적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시의 관점에서 볼륨의 인지학습 6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11학년 때까지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지식, 이해, 적용에 대하여 수업을 적용하고 학생들이 다음 단계인 비판적인 사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는 다시 아랫 단계로 내려갑니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대학에 가서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입시가 코앞이니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문제를 많이 풀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게 되길 바라게 됩니다. 창의적 교육,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자기주도성 등은 추구한다는 마음가짐이나 목표와는 다르게 어느 순간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사고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20대가 된 대학생들의 사고는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좀처럼 비판적이거나 창의적인 순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삼성그룹의 뉴스룸에 실린 전문가 칼럼에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이자 유럽 IT학계 대표이사로 계시는 문송천 교수님은 왜 우리나라엔 구글 같은 기업이 없을까? 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이정동 교수님은 그의 저서에서 개념 설계 역량의 부재를 주요 원인이자 개선 방안으로 뽑았습니다. 이 개념 설계 역량은 바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이지만 건설적인 생각 등에서 출발합니다. 개념 설계 역량은 백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볼륨의 인지학습 6단계 중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 단계에 해당합니다. 10대와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낮은 단계의 사고에 갇혀 지내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큰 흐름과 우리가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서 품었던 큰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의식을 잠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입시에 매몰된 교육에 대한 제 나름의 제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진로교육은 점점 모든 교과에 연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 수차례 실험과 적용으로 입증된 과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서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지수 1위를 한 네덜란드에서는 교육의 목표 자체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일보에 게재된 칼럼에서 월드쉐어 USA를 이끄는 강태광 목사님은 그의 기사에서 네덜란드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행복도가 세계 최고이면서 동시에 노인의 행복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95%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 청소년이 행복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 육성도 가능하고 행복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뢰도가 높고 개혁적인 생각이 쉽게 나오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혁신 교육안 발표를 보면 미래 설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초석을 교육 분야에 설계하여 쌓아두는 것을 보면 그 생각의 차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GVCS에서 살아가면서 개념 설계 역량을 키우고 고차원적 사고의 단계에 도달하고 이와 동시에 미래 설계와 진로 설계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관점에서 입시를 바라보며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여전히 답이다 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혹시 아닌 분도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지식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소위 문제풀이에 특화된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진로, 진학을 생각할 때 소명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진로 검사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로 검사, 진로 교육, 성경 교육,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기도,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들과의 상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 체험 활동 등이 모두 어우러질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진로 적성이 늦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입시 앞에서는 창조의 뜻이 대학 입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명문대학에 입학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환하게 보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부모인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GVCS가 입시의 장벽 앞에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타협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답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을 덜 받게 되어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GPA를 받기 어렵다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제학교나 다른 일반 학교와 비교하면 온갖 불안한 것들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이곳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세상을 향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라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라 입니다. 우리가 입시라는 단어에 몰입되어 있으면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종종 들려오는 바이럴 마케팅에 우리의 귀는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불안한 이야기는 점점 크게 내면을 장식하게 되고 머리는 복잡해지겠죠. 작은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났음을 항공사에서 알아챕니다. 그리고 엔진을 교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승객의 입장에서는 여행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 맹시라고 부르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좁은 시야 때문에 주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입시는 종종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곤 합니다. 몇 해 전 다른 기독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선교사님의 자녀였고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선교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12학년이 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입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학생으로 변해갔습니다. 기실 입시와 교육은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형적 형태의 입시는 교육과 그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불행과 부정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직업 가치관,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은 자녀들이 가져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은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입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입시와 교육이 묶이면 유독 파행으로 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입시에 대하여 부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대학들은 입시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면모를 보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헐리스트 리뷰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인적 평가라고도 합니다. 국내 대학의 수시 입시에서도 해외 대학의 거의 모든 입시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만은 아닙니다. 그 외에 학생의 성장 단계, 잠재력, 가능성,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주도적이고 당당하게 용기 있으면서 도전적인 태도 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는 매년 정책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변화의 흐름 역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성숙한 교육의 단계 진입을 위한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입니다. 입시를 숫자로만 된 데이터로 인식하지 않고 전인적 평가로 인식한다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잠재력만을 가진 인재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실천한 경험을 한 인재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낙약에서 조사한 설문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했던 조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역량들은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학교와 부모님의 공동의 노력이 기인합니다. 종종 우리 자녀들은 온실 속에 갇힌 것처럼 자신이 발전시킨 역량을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내보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대학의 입학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소명 찾기와도 연결이 되며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은 소명은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청소년기가 학생들과 고3 학부모님들께는 인생의 과제같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에게는 그 의미가 전 세계 어떤 부모님들보다 더 큽니다. 입시가 잠식한 교육 현상의 모습을 반추하며 저는 소명에 좀 더 집중하고 기독 인재로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명문대생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포춘지에서 지난 20년간 세계 500대 기업 CEO들의 출신 대학을 추적해온 연구에 따르면 그 결과가 놀라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출신자가 불과 11.8%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MBA 보유자는 불과 9.8%에 불과했습니다. 포춘 선정 1위 기업 월마트의 CEO인 더그 맥밀런은 아칸소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인으로서 인도의 마니팔 공대를 나오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미러키 캠퍼스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업의 성공한 CEO 등 성공과 학위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털사대학교의 경영, 마케팅 및 국제 비즈니스 학과장인 브라이언 차보스키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조사를 한 교수진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회복력이 있고 똑똑하고 매우 열심히 일한다면 하버드에 가든 주립대학에 가든 상관없다. 오히려 특권이 적은 학교에 가면 더 일찍 더 많은 비즈니스 및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학원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교수님께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3학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똑같이 꿈과 진로, 목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온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학년, 2학년이 지나고 남학생들은 군대를 갔죠. 그리고 3학년들은 여학생들이 남았고 군대를 제대한 후 복귀한 복학생들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3학년들에게 했습니다. 그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남학생들은 군대를 다녀온 후 대학에 오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였고, 여학생들은 앞으로 대학 졸업 후 진로가 걱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만 꾸고 단기 목표만 채우고 입시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목표를 성취한 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꿈만 꾸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주고 싶으신가요? 꿈만 꾸던 자는 대학 입시 후 그 꿈을 소실하고 그제서야 새로운 꿈을 찾아 다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자녀가 이해하고 인생의 긴 안목으로 큰 꿈과 소명을 발견하고 10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글로벌 교육기획원의 정광문 교육기획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